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역시 공간이 좀 많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활빈한 느낌이 들게 해주는 이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주 강의에 이어서 또 저희가 또 좋은 강의를 준비했고요. 1부는 특강이고 이제 2부는 저희가 항상 진행하던 시민 워크숍이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일정 조율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희 문화도시센터장님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저번 주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420주 규모인데 저번 주도 열기가 꽉 찼고 아마 오늘 우리 강사로 오신 권상구 대표님도 아마 이렇게 강의 내용으로 꽉 채우지 싶습니다. 저번 주와 같이 저희들이 오늘 특히 우리 그 시민 워크숍에 또 참가하시는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저번 주에는 또 날짜가 향교에서 강의하고 겹쳐가지고 같이 못 했는데 오늘은 또 같이 이렇게 된 것 같고 특히 여기에는 문화를 기획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배우고 계신 분들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예술인들 또 우리 청년 친화 도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 청년 친화 도시 사업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영남대로 탐험대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또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는요 우리 권상구 대표님은 우리 대구 가면 근대화 거리 가보셨죠? 또 직접 기획을 하시고 또 공간을 만드신 그런 분입니다. 예, 많이 바쁘신데 오늘 특별히 또 밀양에 또 오셔서 밀양 아마 또 자주 오셨거든요. 저번에 또 우리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공간을 또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우리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소의 기억. 장소를 어떻게 기억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말씀이 계실 겁니다. 아마 오늘 또 강의 들으시면은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초청해야지 하는 또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권상우 대표님 아직 모시고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제 인생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대구 근대골목 그 기획을 하면서 제가 그간에 이제 생각해 왔던 거 그리고 그 최근에는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이제 공유하는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그 사업적인 얘기보다 제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그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을지 오늘 좀 강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제가 활동해온 거는 대학교 졸업할 즈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니까요. 올해로 한 2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업은 이제 문화기획자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문화기획자라고 하는 명함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변 분들한테 드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초반기에는 문화기획자라고 하는 그 어떤 직업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시기에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활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인이 되고 또 애아빠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간 일을 해오면서 그 공무원 조직, 행정 조직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도 또 공무원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계신가요? 공무원이신 네. 어쩌면 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처음에 이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그 공무원 조직, 어떤 행정, 어떤 지자체가 좋으실까요? 그래서 이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그 강한 인상들이 있는데요. 그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보도블록 공사를 또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저 보도블록을 바꾸는 일이 필요해서 한 일일 테고 이 예산의 우선순위가 맞아서 지금 저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왜 거기에 대해서 반감들이 있을까?
그래서 그 반감의 실체는 뭘까? 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그 지자체의 그 성장의 3단계가 있는데 아마 그거는 첫 번째 단계일 것이다. 어떤 지자체냐면 도로를 잘 만드는 지자체. 느낌이 오시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업화의 시기에 도로를 잘 만들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람들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게 첫 번째 지자체의 그 시작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니 당시에 거리나 도로는 장화가 없으면 그 걸어 다니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 분들에게 이 지자체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도로를 잘 닦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었구나. 하지만 2021년도에도 도로만 잘 닦는 것에 신경을 쓰는 지자체는 시민들은 바라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보도블럭을 뒤집느냐라고 하는 말로 그 핀잔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한 20년 동안은 지자체가 또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했죠. 도로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서 이제 그 다음 그 단계를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 그게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경관을, 좋은 경관을 만드는, 좋은 풍경을 만드는, 좋은 장소를 만드는, 어떤 좋은 거리를 만드는, 그리고 거리의 디자인이나 혹은 공원이나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쁘고 아름답게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그런 지자체가 이제 두 번째로 출연한 것 같아요. 지난 20년 동안 세천 이후로 우리는 그런 많은 지자체 활동들을 봐왔고, 또 밀양시도 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구에서의 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지자체가 필요한가, 어떤 도시 관리자가 필요할까, 앞으로 어떤 도시 관리자들이 우리는 더 원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시민의 기억에 투자하는 지자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대구에서 있었던 그 10몇 년간의 많은 활동들은 시민들의 기억에 투자한 그 대구시 정부, 대구지방정부를 봐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5, 6년 전에 서울에 그 아현 고가도로가 그 이제 철거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철거되기 전에 서울시청에서 시민들을 불렀어요. 일요일 날. 그래서 아현 고가도로 너 참 고생했어. 우리 서울 시민들 바쁘게 살아가는데 차도 안 막히게 너도 참 고생했어. 그래서 시민들과 아현 고가도로가 헤어질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하루 동안 와서 시민들이 사진 찍게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저는 그 지자체, 그런 지자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지자체가 앞으로 필요할까? 어떤 지자체를 우리는 원할까? 어떤 행정을 원할까? 어떤 도시 관리자를 원할까? 어떤 도시 사업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도로를 만드는 지자체, 그 다음은 좋은 경관을 만드는 지자체, 결국 마지막 결론은 시민들에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 지자체가 이제 출연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활동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대구는 이제 지난 20년 동안 이 일을 계속 해왔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밀양시도 문화도시에 도전하고 있지만 대구는 문화도시라고 하는 이름 말고 문화도시라고 하는 그 사업 프레임 말고의 대구만의 문화도시 사업을 계속 해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총 집합수가 결국 대구 시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대구 시내에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것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 살아온 시민들에 대한 장소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연결을 시켜서 도시에 없었던 어떤 산책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결국 시민들의 기억에 지자체는 투자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을까? 시민들의 기억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모든 시작은 되게 작고 미약하고 불충분해 보이고, 그리고 무모해 보이고, 그리고 없어 보이고, 그리고 불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돈이 안 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 불확실해 보이고 돈이 안 돼 보이고 불안전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것에 누군가가 투자를 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청년은 아이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대골목 관련해서 처음으로 하게 된 계기는 선배와 함께 그 대구에 오래된 약을 파는 골목이 있는데요. 그 골목을 약정골목이라고 부릅니다. 그 조선시대 때 효종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6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게 도시가 근대 도시가 되면서 그 봄, 여름, 그러니까 봄, 가을에 열리던 시장이 도시가 되어버리면서 상설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냥 우리가 시장 보는 것처럼 오일장에 있고 우리가 밀양시장에 가게 되면 매일매일 뭔가를 살 수 있으니 그건 에브리데이 마켓, 매일 시장인 거죠. 그런 것처럼 양령시가 매일 시장이 되어 있는 곳을 제가 그 선배와 함께 걷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저한테 잊혀지지 않아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야 상구야 여기가 3대째 약을 파는 곳이래. 이런 말은 밀양 시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아버지가 선배가 어떤 어른이 야 여기가 옛날에 뭐였어 라면서 푹 지나갈 수 있었는데 저는 그날 이제 지나치지를 못했던 거죠.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거였어요. 여기라고 하는 곳은 그 3대째 약을 하고 있는 그 점포가 되겠죠. 3대째 한 대를 30년 정도로 잡으면 3대면 100년 정도 되겠죠. 약을 팔았어. 원 프로그램. 이거를 약을 팔았다라는 거를 거리를 두게 되면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죠. 약을 파는 행위니까. 그래서 한 장소에서 100년 동안 원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사업만 100년 동안 끊기지 않고 해왔네? 저한테는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이거는 역사인데? 이런 역사가 왜 책에 있지 않지? 왜 교과서에는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과서에서 어렵게 대구 역사를 가르칠 필요가 없겠다. 그냥 걸어 다니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약을 팔고 있는 곳 주변에 뭐가 있는지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구 근대골목의 출발은 그 시민의 기억에 투자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일도 아니며 지역의 한 청년이 그 지나가는 선배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남아버려서 그 말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중에 그럼 뭔가를 해볼까라고 하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약을 팔고 있는 곳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둘러보니까 한지도 3대째 팔고 있었어요. 약을 팔고 있는 곳에 그 한지를 팔고 있었어요. 연결이 혹시 되시나요? 네. 어떻게 연결이 되죠? 약을 사야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아는 세대가 있는 거죠. 옛날에 약탕기에 약을 달일 때도 그 한지로 덮었죠. 그런 세대는 이제 아는데 이제 우리가 키워내야 될 세대, 이제 태어난 세대, 이제 10대인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봤을까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대구 약정골목에 가면 그 약을 파는 것과 한지를 동시에 팔았다는 것을 모르겠죠. 그게 이제 그 우리 도시에 살아온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이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건데 그 갭을 연결하면 되겠구나. 그 갭을 우리가 지도를 그려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지역에 오래된 어떤 노포의 상점주들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지도를 그려서 이거를 안내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걸어갔더니 스님의 옷도 3대째 만들고 있었어요. 한약과 한지는 연결이 되는데 스님의 옷은 연결이 되시나요? 양령시에서 약정골목에서 왜 스님의 옷을 팔고 있었을까요? 연결해 보실 분? 네. 그 스님들은 산 근처에 있으니까 네. 뭐 약재를 채취할 딩동댕. 정말 수준 높은 시민이시네요. 네. 혹시 연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를. 네. 그래서 스님들이 거상인 거죠. 그 절은 얼마나 많은 약재를 소비하겠습니까? 또 생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마차, 소수레, 말수레 크게 싣고 와서 부려놓고 그
말과 사람이 함께 묵을 수 있는 여관에 묵으면 이제 중간에 중개상 고관분들이 와서 스님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딜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면 스님은 이제 놀러 다니면 되는 거죠. 옷도 한 벌 입고 주지 스님 옷 한 벌 더 해주고, 아 이렇게 해서 생태계가 연결이 되는구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살아있는 역사를 아이들한테 걸어 다니기만 해도 알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잘 흡수가 되고, 그리고 내가 저겨가는 커피집 바로 옆에 약을 팔고 있으니 얼마나 이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고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려고 했었죠. 당시에는 문화기획자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일반 직장인이 되려고 하던 질에 그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렸던 그 지도를 보고 한 중학교 교사가 연락이 와서 네가 그린 그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을 아이들한테 네가 안내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해오던 일은 아니었는데, 요즘은 왜 아시겠지만 도시를 걸어다니는 일이 좀 흔하고 많이 있잖아. 근데 20년 전 하더라도 도시에 제가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목적 없이 도시를 어스렁거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너 뭐하냐? 그리고 지도에 뭔가를 막 적고 있으면 우리 동네 재개발 언제 시켜줄래? 항상 그러셨어요. 항상 수상하게 거리에서 어떤 행동을, 목적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항상 수상하게 바라보는 이 구도심의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게 이제 워킹 투어, 골목 투어가 되어버린 거죠. 골목 투어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지도만 그리려고 했었는데 골목 투어가 되어버린 거죠. 골목 투어를 하려고 했던 목표가 없었죠. 그래서 그 대구의 교훈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앞에 것은 뒤에 것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밀양시도 우리가 문화도시에 도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목표들을 만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모임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그 얼마나 많은 목표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생산되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이게 목표가 내가 접근 가능해서 내가 지금 적었는지, 아니면 내가 이게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적어 놓은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목표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주 많은 생각들이 달라지실 거라고 봐요. 아까 우리 공무원분들 계시던데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여기 계시죠. 그 공무원 그 어떤 기한, 사업계획 이런 거 많이 적어보셨죠? 적으시면서 실패할 수 있다라고 적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왜 없으시죠? 그러면 혹시 실패하신 사업 있으신가요? 네, 묻지 않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게 되는 이 문화적 도전은 아주 많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아주 많은 그 성과 없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음이라고 우리는 적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거냐면 열려있는 미래라는 건데, 지도를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목표,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많이 적게 되잖아요. 희한한 게 참 그 행정에서 쓰는 사업계획서는 항상 마지막에 기대 효과 이런 거를 적게 되던데, 이 지도를 그리면서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게 되는 활동과 우리가 하는 기대 효과가 얼마나 이렇게 동떨어져 있고 상반되어 있고 또 무의미하고 그런지를 점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의 교훈은 결국 이건데요. 뒤에 있는 기대 효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기대하지 않은 게 생긴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은 본인이 한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기대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고하면 돼. 그러니까 웃겨지는 거죠. 내가 기대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거를 우리 기존의 도시 관리체계, 도시 행정체계, 우리 또 도전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체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기대하지 않은 성과가 생겼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들, 이걸 어떻게 우리 다시 지원하고 다시 밀어주고 다시 이렇게 보살펴서 이걸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사업 구조는 우리가 하는 일 체계 속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 간단한 답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뒤에 있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생성되는 거고 만들어지는 거고 뭔가가 탈출해버려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멋진 결과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린 결말 혹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근데 어떤 또 도시 프로젝터는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도 공무원이랑 일을 해야 된다. 그래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행정체계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성공시켜야지 끌고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서울시 공무원분들이랑 일을 하셨는데 또 서울시 공무원분들은 더 뗀뗀하실 거 아니에요. 더 말을 안 듣고 더 또 똑똑하시니까 또 연구도 그냥 서울시 공무원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해버리고 연수도 또 자기네들끼리 가고 이러니까 이제 외부의 어떤 자문자나 의견 그룹이 그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더라.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면서 그분이 그 공무원들한테 교훈을 줄 수 있는 용역 하나를 냈다고 해요. 그 용역의 제목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 용역 제목인데 그 용역 제목을 그 용역을 수행한 곳이 MIT 공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결과에 투자를 하면 얼마나 이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되는지를 이게 좀 보시라고. 그래서 그 공무원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본인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서울시 공무원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기 힘듭니다. 또 우리 계장님도 과장님도 부두부두 막 뜨시죠. 이렇게 밑에 그 개원이 이렇게 뭔가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한 것들을 적어오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뭐냐? 이 어떤 표현 속에 가지고 있는 좀 한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인 거죠. 근데 대구는 도전을 계속해서 2007년까지 민간 활동기가 있었고요. 2008년부터 지자체가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시민하고 이 지자체가 콜라보를 해서 2021년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대구라고 하는 도시의 도시 정서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도시 정서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바람을 만들고 또 혁신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구 근대 골목의 어떤 과정들은 결국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주게 되었는데요.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시인이 이제 이상화 시인이었죠. 이 사람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시를 쓰신 분인데 이분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분은 위인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되게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정도만 제가 체감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바로 100m 옆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접근을 하니까 평소에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지역의 향토사, 지역사 이런 것들은 정말 재미없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실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상화, 그 이상화 옆에는 누구? 이상화 형이었던 임시정부 경상도 대표, 이상정의 위에 또 선배 그룹이었던 김구 대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대한민국의 역사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대구라고 하는 땅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밀양의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냥 영화 속에 나오는 역사책에 나오는 김원봉이 아니라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데 내가 사는 동네는 여기인데 김원봉 여사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 다니셨고 그 기억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는 건지 그렇게 접근하시게 되면 뭔가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뚝뚝 연결을 해보니 이렇게 한국사를 넘어서 세계사에 접근을 할 때도 결국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디렉토리를 만들고 연결선을 만들어서 내가 잘 체감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습관들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결국 그 시작은 대구 근대골목은 지금도 이런 코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말했던 사람이 지금은 골목 해설사들이 되어 있죠. 듣는 사람은 시민들이 되어 있는데, 이 시민들은 듣고 나서 다시 어떤 스피커, 말하는 사람의 위치로 되돌아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루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도시에 접근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면서 간단한 연결고리이면서 이 대구의 사례가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교훈이 아닐까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그 장소적 기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역의 그 향토사 전공하시는 분이시거나 혹은 문화유산 해설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뭔가 이야기가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이야기를 들을 때 불충분하다라는 느낌들이 많았었는데, 그 실체가 뭐지? 어떤 느낌이지? 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야기의 장소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번지수를 안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 꼬리를 물어서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네, 호랑이가 어디서 담배를 폈는데요? 구렁이가 담을 넘어갔으면 어느 담을 넘어갔는데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이제 세대들이 한국 사회에서 출현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세대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래, 실체가 뭔데? 어느 장소에서 누구랑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역사를 수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 시대는 뭐냐면 이야기의 방식으로 역사를 수용하는 시대였어요. 그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씀하는 방식과 비슷한데, 문자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시민들은 비문자 세대라서 문자적 방식으로 전달하지 않고 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 계속 이야기에 집중을 했던 거죠. 이야기의 연결성, 플롯. 근데 지금은 이 역사학의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왔냐라고 얘기하냐면 도시학의 시대. 지금 이제 역사학의 시대에서 도시학의 시대. 그래서 대한민국의 90%의 시민들이 도시에 살고 있고 마을에 살고 있고 자기의 터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역사학은 도시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하고 잘 구축하고 잘 매핑하고 그 시간의 켜를 잘 관리하고 잘 드러내주게 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역사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학은 도시학이기 때문에. 도시를 아는 게 역사학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잠시 한번 여쭤보자면, 밀양 시내에서 그 가게 중에 가장 오래된 가게가 혹시 남아있다면 어떤 가게일까요?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밀양 시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욕탕 이름은 뭐죠?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것부터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60년대, 70년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조선 시대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시간의 켜들이 이제 구축이 됐다는 거죠. 대구는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 활동의 과정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결국 그 장소 이야기인데요. 도시는 왜 장소인가라는 이야기인데, 장소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루시를 보면 그 최민식 나오는 영화인데요. 루시가 나쁜 사람의 그 꿰매에 빠져서 몸에 약을 배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몸에서 약이 터지게 되면서 머리가 좋아지게 되고, 그 영화 화면에 그 머리가 좋아지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서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는 방식인데, 40% 정도 되었을 때 루시가 이제 입이 간질간질해집니다. 뭔가 인사이트, 뭔가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뭔가 확 느낌이 온 거죠. 우리 여성분들 육감이라고 표현하는 뭔가 확 느낌이 온 거죠. 그래서 박사를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잘못됐다, 우리 세상은. 그래서 계측의 개념부터 잘못됐다. 이게 뭐냐면 1 더하기 1은
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런 것은 없었는데 인간이 자기가 무한한 존재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인위적인 어떤 그 단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박사가 이해하지 못하자 루시가 화면을 하나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차가 무한대로 속도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게 되는 거죠. 차가 빛의 속도로 달리게 되면 차는 이제 안 보이게 되는데 박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차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냐고. 그러니까 차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차가 지나간 것은 분명한데 차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 포획할 수 있을지, 차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차가 지나간 것은 분명하죠. 근데 차가 지나갔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말로. 네. 변하지 않는 것, 계측의 개념이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매개로 뭔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도로 위를 지나갔다? 안 보이는데? 네. 눈에 안 보이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폰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죠? 7시 11분 몇 초에 지나갔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루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시간이에요. 시간을 통해서 차를 포착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이 점점 침몰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2050년에 일본이 완전히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일본은 이제 없어졌어요. 자, 일본은 어디에 존재하나요? 바닷속에 바닷속에. 일본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과거의 역사나 책 속에 딩동댕. 과거 역사책, 이게 뭐죠?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루시가 이 통찰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일본이 잠긴다고 하는 것은 GPS 값도 다 사라진다는 거죠. 야, 좌표 찍어봐. 내가 그리로 갈 테니. 찍을 좌표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좌표는 사라지지 않는 생각했지만 그거마저도 사라지고 시간만 남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루시는 결국 시간을 통해서 자동차를 설명했고 시간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도 설명할 수 있으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 도시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뇌를 40% 정도 썼을 때 그만큼 천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거를 느끼고 살지 보통의 시민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못 느끼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얘기를 드릴 텐데 우리는 루시와 정반대로 도시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인데요. 어떻게? 루시는 시간을 통해서 공간을 설명을 했다면 우리는 정반대로 공간을 통해서 시간을 보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이 도시의 시간을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해볼게요. 혹시 우리 중매결혼 하신 분 계실까요? 중매결혼.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네. 아내 되시는 분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어디신가요? 그냥 집이죠. 아내분을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신가요? 회사 회사. 혹시 빵집에서 만나신 적 없으신가요? 다방에서. 그래서 그 빵집이나 다방이 지금도 밀양 시내에 남아 있어서 내가 다시 그곳에 간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 만들고 싶네요. 그 방식을. 네.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다면서. 죄송합니다. 너무 깊은 질문을 드렸나 봐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죠. 우리는 다방에서 내 아내랑 처음 만난 시간을 보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 도시의 시간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의 장소를 관리하는 거다. 그러면 시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도시의 역사를 관리하는 것은 뭐다? 도시의 장소를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해 볼게요. 우리는 이순신의 장소에 왜 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질문을 반복해서 드리게 되면 대답을 하시게 되고 그 대답을 다시 질문하게 되면 이제 본질적인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는 이순신의 장소에 왜 갑니까? 그 흔적을 좀 찾아보는 거겠죠. 네, 흔적을 찾기 위해서. 이순신의 흔적을 왜 찾아야 되는 거죠? 그가 가졌던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이야기들을 찾고 싶은 겁니다. 이순신은 어떤 역사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임진왜란. 전쟁에 이겼다. 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과 우리가 방문하는 장소는 어떤 관계에 있죠? 너무 어려운 질문에서 다시.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나요? 역사적으로 꼬이고 있습니다. 꼬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사상이나 행동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 같은 것을 공부도 할 수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답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본받아야 되죠? 핵심. 우리가 이순신의 장소에 왜 가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정신. 그건 앞에 얘기한 거고요. 왜 본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나라를 빼앗겼을 때 맞죠? 본받는다. 똑같이 또 넥스트 이순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죠. 우리가 이순신의 장소에 가는 것은 넥스트 이순신. 그렇죠? 그래서 이순신이 임진왜란때 나라를 지키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성은 다른 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와타나베나. 그렇죠? 결국 그래서 이순신의 장소에 간다고 하는 것은 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이제 쭉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졸업했던 초등학교를 떠올려 보십시다. 그 밀양 시내에서 초등학교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밀양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이름이 뭐죠? 밀양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정말 불행하시네요. 아까 누가 됐다고 하셨죠? 작다. 네. 그렇죠. 밀양초등학교가 최근에 경영난을 겪어서 학교 사이즈를 좀 줄여서 작아진 거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면 뭐죠? 우리가 어릴 때는 아주 크게 보였는데 내가 커졌기 때문에. 어릴 때 내가 키가 작았는데 이제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밀양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분도 그렇게 느낄까요? 밀양초등학교 가면 학교가 작았다는 느낌 가지실까요? 아니요. 왜 그렇죠? 관점이 바뀌셨잖아요. 처음부터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딩동댕. 그래서 그 장소에 처음부터 봤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없는 거죠. 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 감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시간 감흥인데 우리는 도시를 살아가면서 시간 감흥을 해요. 밀양로, 시간 감흥, 조선시대가 보여, 삼국시대가 보여, 이런 시간 감흥. 여러분들 그걸 느끼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밀양초등학교로 바꿔볼게요. 내가 밀양초등학교를 떠날 때 내가 가버린다고 해도 나는 거기에 머문다.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작아졌다. 그 느낌을 가졌던 거고 우리 오른쪽 분은 머물러 있는 게 없으니 학교가 작아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찾을 수 있는 내 안의 물건들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찾으신 거죠. 학교가 작아졌구나. 이게 바로 시간 감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론. 그래서 내가 밀양초등학교에 간다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여행을 간다는 것이다. 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저는 물론 과학적 세계에서는 이런 걸 안다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 생활 세계, 인문학적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마을과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순신의 장소에 간다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에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정체성,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순신의 장소에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 스스로에게 여행을 간다는 것이다. 나의 일부가 거기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역사와 유산과 문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왜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많이 절감하지 못했어요. 이제 여러분들만의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이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이유에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프 투안이라고 하는 이 지리학자는 이걸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활동을 할 때는 몰랐고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을 알게 됐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그 어떤 장소에 대해서 감정이 생긴다. 그거를 장소애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토포필리아, 토포는 장소고 필리아는 사람.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향토심, 자긍심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향토애, 자긍심 이런 게 좀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를 대무슨 고등학교, 대무슨 여고, 항상 네가 나온 어떤 출신은 넌 항상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부심을 왜 가져야 되는지 그 근거가 저한테 와닿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표현을 보니 그때부터 와닿기 시작했어요. 바로 나는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에 토포필리아를 가지는 거죠. 장소애를 가진다는 거예요. 나는 밀양시에 살아가면 밀양시에 대한 토포필리아, 장소애를 가진다는 거예요. 장소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감정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밀양시가 어떻게 변하냐면 면적이나 부피로 인식되는 밀양시가 기억되고 재현되는 장소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밀양시 얘기할 때 인구는 몇 명입니까? 밀양시 면적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밀양시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죠. 밀양시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재현하는지, 아까 다리 걸어오다가 어떤 전설을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요. 밀양에 무슨 전설이 있죠? 아랑. 예. 그거를 기억하고 다시 그것을 이야기하고 페스티벌을 한다는 것은 재현하는, 우리 이렇게 아주 간단한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크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정책활동, 도시활동, 행정, 비즈니스, 상업, 주민자치 이런 것들의 가장 위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기억하고 재현하는 이 아주 간단한 리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총동창회 행사에 많이 가보시게 되는데요. 학교를 졸업한 그 동창회 행사에. 그러면 저는 어느 날 생각을 해봤는데 왜 총동창회 행사에 가면 왜 항상 체육대회를 하지? 왜? 딴 걸 해도 되는데 왜 항상 체육대회를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체육대회를 하는 거죠? 네. 어린 시절의 추억을. 예, 어떤 추억? 운동. 딩동대, 운동회. 왜냐하면 운동회가 가장 브라이트하고 크고 화려하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모든 친척들, 내 친구의 친척들, 어머니 다 모여가지고 상도 받았던 가장 그 화려한 기억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재현해보고자 체육대회를 하고 있구나. 우린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걸 왜 하고 있는지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양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이 코드에 대입시켜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직관적인 통찰들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소에는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발생을 하느냐?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대구에서 제가 느낀 이제 교훈인데, 장소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고. 왜 내가 이걸 몰랐지? 우리 문화유산 해설사분들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늘 내 앞에서 대구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야기 항상 해주던데 이 이야기를 왜 해줘야 되는지를 얘기 안 했던 거죠. 왜냐하면
네가 태어난 지역, 네가 태어난 초등학교를, 네가 태어난 졸업한 학교를 사랑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걸 몰랐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의 역사, 향토사,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지역에 대한 기초 지식을 계속 축적하고 매핑하고 아카이브해서 이거 계속 제시하고 어떤 활동의 가장 앞에 이런 것들을 계속 내세워주고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된다면 그 위에 이제 다른 2차 활용, 3차 활용, 4차 활용 이렇게 계속 얹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왜 몰랐을지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장소에 대한 기초 지식. 그래서 대구 근대골목은 이 장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한 책이 있었는데 대구 신택리지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제가 설득을 할 때 몇 시간 얘기해야지 설득이 되니까. 근데 그 책 하나로 대구의 장소성과 대구의 시간의 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되니까 이제 공무원들도 단박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그 민간에서 해왔던 이 사업들을 계속 이제 이어나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향토사를 얘기하는 게 이제 힘든 작업이 아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접근한다면 되게 재미난 작업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사례는 결국 이 두 가지를 지도에 담았다는 건데요. 시민들이 살아온 기억,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거는 수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인터뷰를 해야 되고 이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꺼집어내야 되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꺼집어내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에 남아있는 궤적인데 저도 밀양시 요게 아까 잠깐 산책을 하다가 그 밀양읍성의 해자 역할을 하는 작은 하천을 보게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운하로 보였거든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판. 그 운하와 강과 성이 가까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느낌은 마치 밀양은 우리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일본에서 보는 도읍의 어떤 기본 구조와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밀양이 이런 도시 도읍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일본 세력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이렇게 앞뒤거나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거죠. 바로 이런 생각들이 도시에 남아있는 궤적을 해석하는 활동들이에요. 아주 해석해야 될 게 많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다니는 도로는 높은데 저 옆골목으로 세워 들어가니까 옆골목은 또 낮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홍아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밀양강 그 제방 위를 걷는데 조홍아 박사님이 하기 좀 높은 것 같아. 옛날에는 더 낮았을 것 같은데 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오른쪽에 소나무 바로 뒤에 송정밭으로 오니까 옛날 그 제방의 높이에 그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었던 그 재림이 나무들이 쭉 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구 근대골목은 제가 7년 동안 후배들과 함께 이렇게 시민들하고 인터뷰하고 걸어다니면서 의문점이 나는 거 계속 해석하고 그다음에 책 찾아보고 자료 뒤져보고 사진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지도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지도의 총판이 대구 신택리지라고 하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니까 이제 두 번째 문화적 그 사용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활동들을 하시게 되면 바로 문화적 사용의 단계로 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전에 앞에가 뭐가 있는지 한번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오늘 강의 듣는 분 중에 무슨 매핑팀 있다고 들었는데 계신가요? 매핑과 관련된? 네, 몇 분 계신가요? 그래서 이런 그 2차적 이용 전에 이용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는 일들이 도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대구 근대골목은 바로 이런 대학생들의 그 지도 그리기, 지도 작업 그리고 도시를 해석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근대골목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모든 스토리, 근거 없는 스토리의 장소, 번지수를 찾아주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 집이 이상화가 살았던 집이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는 이미 말 자체가 성립을 해버려요. 더 이상 이제 변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상화는 대구에 살았어. 이거는 이 말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럼 대구에 어디? 계속 휘발하는 거죠,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 사람, 이상화는 계산동 82번지에 살았어. 이래버리면 말은 완성되어 버리고 변함없는 사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실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 그 집이 아직 남아있어? 남아있으면 그 생각을 복원해보자 라고 하는 그 2차 활용에 대한 또 에너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신기한 현상이었어요. 근데 이상화는 대구에 살았어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는 이상화의 생각을 복원하자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계산동 82번지에 태어났어 라고 하니 그 집을 복원하고자 하는 또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고 시도가 생기게 되고 주장이 생기게 되면서 뭔가 지속 가능한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도 그 행정이 이 근대 골목에 그 마음을 주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상화 고택을 이제 복원하게 되면서 이 작업에 발을 들이게 된 거예요. 그 점 하나를 만들게 되면서 이게 이 작업이 재미나고 성과도 좋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던 겁니다. 당시에 그 시민들한테 그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들고 다녔던 지도고요. 2002년경에 만들었던 건데, 약정골목은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앉히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읍성의 남쪽 성곽이거든요. 남쪽 성곽. 근데 시민들한테 물으면 지도의 방향을 자꾸 이렇게 돌리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기억의 방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약정골목의 어른들은 약정골목의 입구로부터 약정골목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은 부정확해. 기억은 비과학적이야. 구술증언은 다시 검증을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교수님들 하시던데, 저는 그런 얘기 하시는 교수님을 오히려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히려 더 과학적으로 하시게 되고, 한 분의 증언을 받는다면 오류일 수 있지만 다시 교차해서 옆에 분한테 또 듣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정확한, 문자로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북송로 지역인데 여기는 워낙 활동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식민 지배했던 곳이라서 여기서 빨간색이 적혀있는 곳은 다 일본 사람의 활동, 검은색은 해방 이후의 활동,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지도라고 하는 한 장에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이제 양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미나카야 백화점이 있었던 곳인데, 그럼 난 여기 무엇을 적어야 되지? 조선시대 때는 감영의 화학창이었고, 해방 이후에는 이 주변이 다 적산 건물이니 적산 건물을 관리하는 적산관리청이 있었고, 적산을 다 나눠주게 되니 그 적산 관리 기능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자체에서 이 일을 쓰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적는 게 가장 적합하고 시민들한테 잘 알리게 되는 활동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남성로 약정골목은 널널이 하니까 그냥 따박따박 하나씩만 하면 되는데, 이 북송로는 시간이 너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의 켜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된 계기는 그 한 고고 인류학을 정화시 교수님이 이 질문을 하면서부터인데요. 이분은 그 발굴을 하시는 분이니까 대구 시내 땅은 다 파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땅을 몇 메타를 파면 그 고려시대 때 기와가 깨져서 나오는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이 경험이 있으니까 저한테 농담으로, 야, 자네 조선시대 어딘 줄 알아? 네, 선생님,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땅을 1m를 파면 조선시대가 나옵니다.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오래된 골목, 오래된 한옥은 밑에 있는 거구나. 밑에 있으니까 계속 물은 그리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옥은 계속 습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한옥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옥은 도시에서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도시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높이를 관리하는 것일 수가 있겠네. 그 높이를 계속 쌓지 않고 수평을 잘 보존하면서 우리가
그 살아온 터전을 잘 관리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모든 집들이 습해지지 않고 잘 경영하는 방법이겠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 그런 건데 그 요즘에 도시의 개발법들은 그 골목에 들어가 있는 집들은 골목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물려서 이렇게 집을 짓거나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던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게 된 계기가 된 생각들입니다. 그 또 하나 뭐냐면 보도블록을 자꾸 바꾸게 되면 도로가 계속 높아져요. 아스팔트 공사를 하게 되면 계속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보도블록 바꾸는 공사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는데 내가 왜 반대하는지 어떤 이유를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증을 보니 북성로를 그래서 아스팔트 파기를 해봤어요. 터를 파봤더니 1m가 조선 600년인데 근대는 폭발적인 도시화로 여기 보시면 60cm 정도가 된 거예요. 100년이. 팠더니 그 대구업성의 북쪽 성곽이 이제 무너지고 그 밑에 기초석들이 헤쳐지지 않은 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사하신 분들은 모르니까 막 버리고 계셨고 제가 뛰어들어가가지고 공사를 중지를 하고 결국 발굴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성로 지역에 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계획에서 여기서는 이것만 할 수 있어, 여기는 이거를 못해라고 하는 정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의 높이를 보존하는 것을 건의하게 됩니다. 보도블록 공사 최소화, 그리고 보도블록 공사를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레벨까지 파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게 우리가 오래된 건물들을 보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올려 보니 우리가 일본에 여행을 가게 되면 일본의 교토에 가면 테라마치라고 절이 많은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항상 도로에서 절 경내로 가려면 계단을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이게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일본은 절이 만들어진 지 1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1000년의 시간차구나. 그래서 땅 밑에 있는 거구나, 모든 일본의 오래된 절들은. 근데 그 절들이 습해지지 않고 남아있다? 아, 그만큼 교토 시내는 그동안 개발에 대해서 이 도시의 높이를 잘 관리해 온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집을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집은 옆집보다 높게 지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죠. 물이 우리 집으로 오면 안 되니까요. 그 불변의 법칙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오래된 것들은 계속 물이 그쪽으로 습해지게 되니까 결국 도시한테는 안 좋은 게 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생각이 제가 도시에 대한 생각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혹은 도시의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는데 이런 생각이나 발견이 적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국 이 분홍색 점이 장소라는 거죠. 이 장소에 시간이 계속 축적된다는 거고, 정말 시간이 축적되는 것은 하기 좋은 말이 아니라 600년에 1m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순신의 장소에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순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묻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힌다는 것은 뭐예요?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기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유산이나 문화자원을 우리가 왜 보존하는지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결국 저 시간은 묻히지 않은 거구나.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유적지로 만든 것은 결국 장소에 그 시간을 담아두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도시활동과 문화유산 정책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대구 근대골목은 하나하나의 장소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고 그리고 코스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참 신기한 일은 원래 조사할 단계에서는 이렇게 원래 그 동이 가지고 있는 그 동의 정체성에 맞게 블락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조사를 했었어요. 개별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연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계산동은 계산동, 약정골목, 약정골목, 뭐 밀양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네 저 동네 정도 이렇게.
근데 다 하고 나니까 야 1번부터 이렇게 3, 4, 5, 6, 7, 8 이렇게 걸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나타났어요.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그것도 당시에는 저는 몰랐는데 그때는 20대였고 한참 활동할 때였으니까 제가 하는 활동을 제가 분석하거나 비평할 그런 표현들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제가 그때 했던 활동들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됐어요. 그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의 김정훈 그 박사님이 이런 표현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게 뭐냐면 메타를 만드는 일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메타가 뭐냐면 뭔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초월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메타인데 이게 우리 성장의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일을 배울 때 사과, 배, 복숭아부터 먼저 배워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상위 언어, 과일을 배우거든요. 과일을 먼저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메타, 상위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성장의 과정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언급하지만 성장을 하게 되면 야 저기 과일 좀 줘 라고 그 메타 언어를 쓴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성장을 이렇게 해 나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이 대구에서 만들어진 이 대구 근대골목은 그리고 모든 개별 동네 단위로 있었던 이 동네들을 연결해서 대구 근대골목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그게 메타 언어고 여러분들의 도시에서 저런 메타 언어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가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성장들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대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밀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 주변에는 얼마나 저런 많은 메타적인 표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하나의 개별적인 것을 네이밍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는, 이것과 저것을 또 연결하는, 계속 연결하고 연결해서 뭔가 계속 상위 언어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 상위 언어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활동들이 그 창의적인 일이다라고 김종호 박사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구 근대골목은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그 있는 것 그대로의 도시, 그냥 이 우리 부모 세대가 그 바쁘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도시를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막 그냥 뒀던 도시인 거죠. 근데 그 우리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들이 성장해서 그 있는 것 그대로의 도시를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거리를 둬서 그 도시를 바라보니 그 도시가 참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네이밍을 하기 시작하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고쳐 부르기도 하고 이런 하다 보니 그 위에 있는 메타 이제 랭귀지, 메타 어휘들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 세대들의 도시로 이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그 평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분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도 대구 근대골목은 아주 간단한 그 활동 루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계속 지켜보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인류학적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혹은 인류를 위한 시간.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그 큰 프로젝트에 임하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관심 있는 대상지를 계속 관찰하고 바라보는 시간, 어슬렁거리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그리고 타임킬링하는 시간, 혹은 목적 없이 걸어다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가장 많이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발견을 하실 가능성들이 많고요. 여기서 하신 발견을 여러분들은 표현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 중에서도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내가 지나가다가 얼핏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집중해 보시면 아주 강력한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발터 베냐민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얼핏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밀양 시내에 사시면서 도시를 바라보면서 얼핏 이렇게 불현듯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인사이트들, 생각들, 그리고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시길 바라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현장에서 시민들한테 환기시켜주는, 야,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너도 이렇게 느껴보지 않을래? 라고 공유하고 쉐어하고, 맞죠? 소셜화하는, 환기시키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작업도 되게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화 속에서 그 작은 문장 하나도 좀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대구의 기억을 엮어내주신 권상구 이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기억의 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공간의 기억인 그 터의 문이었죠. 터무니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이것들이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있는 밀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1부 마치고요. 2부는 이제 워크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강의해 주신 권상우 대표님께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상 시간보다 조금 일찍 우리가 부탁을 해서 마쳤습니다. 우리 2부에는 오늘 워크숍 매핑하는 또 수업이 있으시니까 아까 우리 권상우 대표님 말씀하신 그 그림입니다. 젊으셨을 때 15년 동안 15년 전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상하 시인과 100m 떨어진 곳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었어. 이제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아마 그런 느낌들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기억하는 지자체, 그죠? 시민이 생각하는 기억을 사업화시켜주는 지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년 친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억을 지금 사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진장 일대에 미리미 동목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도 청년 친화도시 사업에 어떤 청년 거점 공간을 만들고 하는 작업도 그런 시작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공무원보다 우리 밀양시의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또 이런 시민의 기억을 사업화시키는데 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아까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담당입니다. 박은빈 주사님도 나와 계시거든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어차피 우리 이렇게 도시를 재생시키고 또 문화적인 어떤 장소에 대한 부분을 문화적으로 입혀서 이렇게 도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뭐 도시재생센터도 마찬가지고 문화도시센터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자체는 이렇게 기억을 투자하려는데 시민들이 그 기억을 좀 더 끄집어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장소는 기억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옛날의 그 기억들을 우리 원도심에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번영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옛날 밀양 예사진 보면은 그 그림 속에 밀양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옛날이네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트렌드가 바뀔 줄 몰라도 결국에는 이 장소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억을 우리 시민들이 끄집어내 주셔야 도시가 더 발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또 기획을 실행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을 지금 도시 발전을 위해서 또 기획하시는 분들 또 도시재생센터와 저희들 또 공무원들 다 함께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권상우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장수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우리는 새롭게 지역을 재생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문화적 도시재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셔가지고 이제 워크숍 때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장소를 한번 끄집어내시고
지분했을 때 우리가 사업화되고 그게 지역의 문화를 입혀서 충분히 우리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한 지금 사업을 저희들 문화도시센터에서는 구밀양대학교에 가지고 있던 그 장소성 구밀양대학교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랬던 기억들을 저희 센터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기획을 한번 끄집어내는 작업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번 주에는 우리 설재우 대표님 그리고 오늘 또 권상우 대표님께서 설재우 대표님은 지역 문화, 로컬 문화에 대한 관찰을 또 계속 하십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서울의 서촌이라는 곳을 이렇게 새로운 명소를 만드신 분이고 오늘 강의하신 권상우 대표님은 근대화 지금 뭐 명칭이 아까 근대화 그래도 되고 뭐 근대 문화 골목도 되고 이렇게 명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시발점이 우리 권상우 대표님이 그런 지역에 대한 애착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또 함께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고 밖에 가서 우리 세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